23장. 머리가 희끗한 시종은 거대한 서재에 앉아 꾸벅꾸벅 졸며 공작의 코 고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저택에서 먼 곳으로부터, 여러 개의 닫힌 문 너머로부터 20번쯤 되풀이되는 두세크 소나타의 어려운 악절이 들려왔다. 바로 그때 카레타와 브리치카가 현관 계단 쪽으로 다가왔다. 카레타에서 안드레이 공작이 내리더니 자그마한 아내를 부축하며 내려주고 먼저 지나가게 했다. 머리가 허옇게 센 치호는 가발을 쓴 채 하인방 밖으로 몸을 쑥 내밀고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공작이 자고 있다고 알린 후 황급히 문을 닫았다. 치호는 아들의 도착이든 어떤 특별한 사건이든 하루의 일과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치혼 못지않게 그 사실을 잘 아는 듯했다. 그는 아버지를 못 본 사이에 습관이 바뀌지는 않았을까 검사라도 하듯 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20분 뒤에 일어나실 거야. 마리아 공작 영예에게 갑시다. 그가 말했다. 작은 공작 부인은 요사이 살이 붙었다. 그러나 솜털이 나고 미소가 어린 얇은 윗입술과 두 눈동자는 그녀가 말을 시작하면 여전히 명랑하고 사랑스럽게 치켜 올라갔다. 작은 궁전 같아요. 그녀는 무도회를 개최한 주인에게 찬사를 늘어놓는 표정으로 주위를 빙 둘러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가요, 어서요, 어서.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치혼과 남편과 그들을 안내하는 하인에게 미소를 보냈다. 마리가 연습을 하나? 마리가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가요. 안드레이 공작은 정중하고도 침울한 표정으로 아내를 뒤따랐다. 자네도 늙었군, 치혼. 그는 지나가다가 그의 손에 입을 맞춘 노인에게 말했다. 클라비코드 소리가 들려오는 방 앞에 이르자 옆문에서 엷은 금발의 예쁘장한 프랑스 여자가 뛰어나왔다. 마드무아젤 브리에는 기쁨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 공작 영예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드디어 오셨군요. 공작 영예에게 알려드려야겠어요. 아니요. 제발. 당신이 마드무아젤 브리엔이군요. 시누이가 당신에게 느끼는 우정 덕분에 난 이미 당신을 알고 있답니다. 공작 부인은 마드무아젤 브리엔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녀는 우리가 올 거라 생각도 못하고 있겠죠. 그들은 소파가 있는 방으로 다가갔다. 그곳으로부터 한 악절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왔다. 안드레이 공작은 걸음을 멈추더니 무언가 불쾌한 것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공작 부인이 들어갔다. 악절이 중간에서 뚝 멈췄다. 비명소리와 마리아 공작 영예의 묵직한 발소리와 입맞춤 소리가 들렸다. 안드레이 공작이 들어가자 안드레이 공작의 결혼식 때 딱 한 번 잠시 만났을 뿐인 공작 영예와 공작 부인이 서로 부둥켜 안고서 처음 그대로 입술을 꼭 대고 있었다. 마드모아젤 브리에는 주위에 서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경건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보이는 한편 금방이라도 웃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안드레이 공작은 어깨를 움츠리며
음악 애호가가 틀린 음을 듣고 인상을 쓰듯 얼굴을 찌푸렸다. 두 여인은 서로를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다시 상대에게 뒤질세라 손을 부여잡고 입을 맞추다가 또 손을 놓더니 다시 서로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안드레이 공작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마드모아젤 브리엔도 울음을 터뜨렸다. 안드레이 공작은 거북해 보였다. 그러나 두 여인들에게는 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겨졌다. 그들은 이 만남이 다른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 같았다. 아, 사랑하는, 말이. 두 여인은 문득 말을 꺼내다 웃음을 터뜨렸다.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 말이 몹시 야위였군요. 당신은 무척 살이 쪘네요. 난 공작 부인을 금방 알아보았어요. 마드모아젤 브리엔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난 상상도 못했어. 마리아 공작 영애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앙드레, 미처 오빠를 못 봤네. 안드레이 공작은 여동생과 손을 맞잡으며 서로 입을 맞추고는 언제나 그랬듯 지금도 여전히 울보구나 라고 말했다. 마리아 공작 영애가 오빠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반짝이는 크고 아름다운 눈동자에 애정어린 따뜻하고 온화한 눈길이 눈물을 내비치며 안드레이 공작의 얼굴에 머물렀다. 공작 부인은 쉬지 않고 종알거렸다. 솜털이 난 얇은 윗입술은 끊임없이 순식간에 날아내려와 그것이 닿을 수밖에 없는 붉은 아랫입술을 살짝 건드렸다. 그러면 다시 치아와 눈동자를 반짝이는 미소가 나타났다. 공작 부인은 임신 중인 자신이 위협을 느낄 만큼 위험했던 스파스코 예산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곧 페테르부르크에 옷을 다 두고 와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입고 다녀야 할지 모르겠다는 둥, 안드레이가 완전히 변했다는 둥, 키티 오딘초바가 노인과 결혼했다는 둥, 마리아 공작 영애에게 진짜 구혼자가 생겼다는 둥.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께 이야기하자는 둥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사랑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이 순간 그녀 안에서는 올케의 이야기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상념의 흐름이 형성된 것 같았다. 페테르부르크의 마지막 축일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일 때 공작 영애가 오빠를 돌아보았다. 꼭 전쟁에 나갈 거야, 앙드레?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리즈도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라도. 오빠가 대답했다. 그이는 날 여기에 버려둘 거예요. 승진도 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공작 영애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상념의 끈에 계속 매달린 채 다정한 눈길로 올케의 배를 가리키며 말을 걸었다. 확실해요? 그녀가 말했다. 공작 부인의 얼굴이 변했다. 그녀가 탄식했다. 네, 확실해요. 아, 너무 두려워요. 그녀가 말했다. 리자의 작은 입술이 축 처졌다. 그녀는 신우의 얼굴 쪽으로 고개를 가까이 숙이고는 갑자기 또 울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은 좀 쉬어야 해. 안드레이 공작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지, 리자. 이 사람을 방으로 안내해줘. 난 아버지를 뵈러 갈게. 아버지는 어때? 여전하시니? 늘 그렇지. 똑같아. 오빠 눈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공작 영애는 기쁘게 말했다. 그럼 똑같은 시간에 가로수길을 산책하는 것도? 가리판도? 안드레이 공작은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버지를 몹시 사랑하고 존경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약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소였다. 가리판도 수학도 나의 기하학 수업도 늘 똑같은 시간에 하셔. 마리아 공작영애는 마치 기하학 수업이 자기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인상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인 양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20분이 지나고 노 공작이 일어날 시각이 되자 치온이 젊은 공작에게 아버지의 부름을 전하러 왔다. 노인은 아들의 도착을 기념하여 자신의 생활 방식에 예외를 허용했다. 만찬 전에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자기 거처로 아들을 들이도록 지시한 것이다. 공작은 늘 옛날 방식에 따라 카프탄을 입고 머리에 분을 뿌렸다. 안드레이 공작이 아버지의 거처에 들어가니 사교계 응접실에서 일부러 드러내는 까다로운 표정과 태도가 아니라 피에로와 이야기할 때 같은 활기찬 얼굴로 노인은 단장실에서 화장용 덧옷을 걸친 채 모로코 가죽을 씌운 넓은 안락 의자에 앉아 치온의 손에 머리를 맡기고 있었다. 아, 용사로군. 보나파르트를 무찌르고 싶다는 거냐?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치온이 두 손으로 닦고 있는 머리카락이 허용하는 한에서 분바른 머리를 흔들었다. 최소한 너라도 그 녀석을 응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곧 우리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을 거다. 잘 왔다. 그러고는 한쪽 뺨을 내밀었다. 노인은 만찬 전에 한숨 자고 난 후라 기분이 좋았다. 그는 만찬 후의 잠은 은이고 만찬 전의 잠은 금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아래로 처진 짙은 눈썹 너머로 즐겁게 아들을 곁눈질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가 가리킨 자리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화제, 즉 현대의 군인에 대한, 특히 보나파르트에 대한 야유에 대꾸하지 않았다. 네, 왔습니다. 아버지, 임신한 아내도 함께요. 안드레이 공작은 활기차고도 공손한 눈으로 아버지의 얼굴 윤곽이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말했다.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하지 않은 자는 바보와 방탕한 인간들 뿐이다, 얘야. 너도 날 알지 않느냐? 아침부터 밤중까지 바쁘게 일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니 건강하다. 하느님 덕분입니다. 아들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하느님이 무슨 상관이냐? 자, 말해보아라.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 말로 되돌아와 말을 계속했다. 독일인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치더냐? 이른바 전략이라는 너희들의 새로운 과학으로 보나파르트와 싸우는 것에 대해 말이다. 안드레이 공작은 빙긋 웃었다. 진정하세요, 아버지. 안드레이 공작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미소는 아버지의 약점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다.
전 아직 제 방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허튼 소리, 허튼 소리. 노인은 머리가 단단히 따였는지 점검하기 위해 머리채를 흔들어 보고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처를 위한 집은 마련해 두었다. 마리아 공작 영애가 내 처를 데려가 보여주고 실컷 떠들어댈 거다. 그건 여자들의 일이야. 나도 그 애가 와서 기쁘다.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렴. 미헬손의 군대는 나도 알고 있다. 톨스토이의 군대도. 동시, 상류군. 남쪽 군대는 어떻게 할까? 프로이센은 중립이고 그건 나도 안다. 오스트리아는 어떠냐? 그는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었고 치호는 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옷가지를 건넸다. 스웨덴은 어때? 포메라니아를 어떻게 횡단할까? 안드레이 공작은 아버지의 요구가 완강한 것을 보고 처음에 내키지 않아 하다가 점점 활기를 띠며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러시아어에서 프랑스어로 말을 바꾸며 예상되는 전쟁의 작전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프로이센을 중립에서 끌어내어 전쟁에 가담하게 하려면 9만 군대가 위협해야 한다는 것. 이 군대의 일부는 슈트랄준트에서 스웨덴군과 합류해야 한다는 것. 오스트리아군 22만 명은 러시아군 10만 명과 합류하여 이탈리아와 라인 지역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 러시아군 5만 명과 영국군 5만 명은 나폴리에 상륙해야 한다는 것. 총 50만 군대가 사방에서 프랑스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했다. 노 공작은 마치 듣고 있지 않다는 듯 아들의 이야기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옷을 입다가 3번이나 불쑥 아들의 말을 끊었다. 한 번은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얀색, 하얀색.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조끼를 치온이 건넸다는 뜻이었다. 또 한 번은 걸음을 멈추더니 아들에게 물었다. 그런데 네 처가 해산을 할 때도 머지않았지? 그는 질책하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좋지 않아. 계속해, 계속. 마지막에는 안드레이 공작이 설명을 끝맺으려 할 때 노인이 노쇠한 목소리로 곡조가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말보로는 전장으로 떠나고 언제 돌아올지는 신만이 아시네. 아들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했다. 이것이 제가 찬성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나폴레옹도 이미 이에 못지않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새로운 이야기는 하나도 없구나. 노인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혼잣말로 빠르게 중얼거렸다. 언제 돌아올지는 신만이 아시네. 식당으로 가거라. 24장. 정해진 시각이 되자 머리에 분을 바르고 깨끗이 면도를 한 공작이 식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서는 며느리 마리아 공작 영애, 마드모아젤 브리엔, 공작의 건축기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신분이 변변치 않은 건축기사는 지위 때문에 이러한 명예는 아직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공작의 기묘한 변덕으로 테이블에 동석하게 된 것이다. 생활 속에서 신분의 차이를 엄격히 지켜온 데다 현의 고관들조차 좀처럼 테이블에 동석시키지 않던 공작은
갑자기 한쪽 구석에서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코를 풀던 건축기사 미하일 이바노비치를 내세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었다. 딸에게도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나나 너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불어넣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공작은 말이 없는 미하일 이바노비치를 향해 어느 누구에게보다 더 자주 말을 걸었다. 저택의 모든 방과 마찬가지로 매우 크고 천장이 높은 식당에서는 가족들과 하인들이 각자의 의자 뒤에 서서 공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팔에 냅킨을 걸친 하인장은 식기류를 둘러보며 하인들에게 눈을 찡긋거렸고 그의 불안한 시선은 벽시계와 공작이 나올 문 사이를 끊임없이 오갔다. 안드레이 공작은 볼콘스키 공작 가문에 나무 모양 가계도가 끼워진 그가 처음 보는 거대한 금빛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 똑같이 거대한 액자가 걸려 있었다. 류리크 가문 출신이고 볼콘스키 가문의 선조임에 틀림없는 왕관 쓴 대공을 그린 조야한 그림이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그 나무 모양의 가계도를 바라보며 고개를 젓더니 우스울 정도로 닮은 초상화를 바라보는 사람이 지을 법한 표정으로 키득거렸다. 여기에 오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구나. 그는 옆으로 다가온 마리아 공작 영애에게 말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무엇 때문에 웃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은 그녀에게 고민할 여지를 주지 않는 경건함을 불러일으켰다.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아킬레스건이 있기 마련이지. 안드레이 공작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처럼 굉장한 두뇌를 가지시고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에 빠지시다니. 마리아 공작 영애는 오빠의 대담한 의견을 납득할 수 없어 반박하려고 했으나 마침 서재로부터 그들이 기다리던 발소리가 들려왔다. 공작은 언제나처럼 유쾌한 표정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왔다. 마치 바삐 서두르는 태도로서 일부러 집안의 엄격한 질서와 대조를 보이려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큰 시계의 괴종이 2번 울리고 응접실 안의 다른 시계들도 가늘고 높은 소리를 냈다. 공작은 걸음을 멈췄다. 밑으로 처진 짙은 눈썹 아래에서 생기 있게 반짝이는 엄격한 2 눈이 모든 이들을 쭉 둘러보다가 젊은 공작 부인에게 고정되었다. 그 순간 젊은 공작 부인은 차르가 등장할 때 궁정의 신하들이 느끼는 감정, 즉 이 노인이 가까운 모든 이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 경외의 감정을 경험했다. 그는 공작 부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색한 몸짓으로 목덜미를 가볍게 두드렸다. 기쁘구나, 기뻐. 그는 이렇게 말하며 그녀의 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본 후 빠르게 걸음을 옮겨 자리에 앉았다. 앉아요, 앉아. 미하일 이바노비치, 앉아요. 그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하인이 그녀를 위하여 의자를 빼주었다. 오호. 노인은 며느리의 둥그스름한 허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둘렀구나. 좋지 않아. 그는 언제나처럼 눈은 움직이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웃으며 메마르고 차갑고 불쾌한 웃음소리를 냈다. 걸어야 한다. 되도록 많이 걸어야 해. 그가 말했다.
작은 공작 부인은 그의 말을 못 들었다.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말이 없었으며 당황한 듯 보였다. 공작이 친정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말문을 열며 생긋 웃었다. 그는 그녀에게 두 사람이 공통으로 아는 지인들에 대해 물었다. 공작 부인은 더욱더 생기를 띠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고 공작에게 사람들의 안부 인사와 도시의 뜬 소문을 전했다. 불쌍한 아프락시나 백작 부인이 남편을 여의셨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우셨죠. 가엾은 분. 그녀는 점점 더 생기를 띠며 말했다. 그녀가 생기를 띠에 따라 공작은 점점 더 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마치 그녀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는 듯 그녀를 명확히 파악했다는 듯 고개를 획 돌리더니 미하일 이바노비치에게 말을 걸었다. 자, 어떻소, 미하일 이바노비치. 우리 부오나파르트가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오. 안드레이 공작. 그는 언제나 아들을 그처럼 3인칭으로 불렀다. 끼나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그를 치기 위해 엄청난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구려. 그런데도 당신과 난 그를 하찮은 인간으로 생각했소이다. 미하일 이바노비치는 당신과 내가 보나파르트에 대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몰랐지만 공작이 좋아하는 화제를 끌어들이는데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했다. 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스스로도 모른 채 놀란 눈으로 젊은 공작을 쳐다보았다. 저 사람은 나의 훌륭한 전술가란다. 공작은 건축가를 가리키며 아들에게 말했다. 그리하여 대화는 다시 전쟁과 보나파르트와 현재의 장군들과 강요들에 관한 화제로 돌아왔다. 노 공작은 요즘 활동하는 사람들은 전부 군사 업무와 국사의 기본도 모르는 풋내기들일 뿐이라고. 보나파르트는 그저 그에게 맞설 포촘킨과 수보르프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성공한 하찮은 프랑스 놈에 불과하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에는 어떤 정치적 난관도 전쟁도 없다고. 오늘날의 인간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척하며 연기하는 우스꽝스러운 인형극 같은 것만 있을 뿐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아버지의 조롱을 쾌활하게 참아내면서 즐거운 기색으로 아버지를 화제에 끌어들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옛것은 무엇이나 좋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가 말했다. 사실 그 수보로프도 모로가 놓은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했잖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누가 그랬냐? 공작이 소리쳤다. 수보로프. 그러더니 그는 접시를 집어던졌다. 치온이 그것을 날렵하게 받았다. 수보로프. 안드레이 공작, 생각을 좀 해라. 프리드리히와 수보로프, 이 두 사람뿐이다. 모로라니. 수보로프의 두 손이 자유로웠다면 모로가 생포되었을 것이다. 그의 두 손에는 호푸스, 크리크스, 브루스트, 슈나푸스, 라트가 있었다. 악마도 그것을 싫어할 거다. 너도 가보면
그 호프스, 크리크스, 브루스트, 라트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수보로프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미하일 쿠투조프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냐? 아니지, 이 친구야.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와 내 장군들은 보나파르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자기 편이 자기 편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자기 편이 자기 편을 치도록 해서 프랑스인들을 이겨야 한다. 프랑스인인 모로를 데려오려고 미국의 뉴욕으로 독일인 발렌을 보냈다지. 그는 올해 모로를 러시아 군대에 영입하기 위하여 취해진 초청을 넌지시 암시하며 말했다. 이상하군. 뭐야. 포촘킨, 수보로프, 오를로프 같은 사람들이 독일인이었나? 아니지. 이봐, 그곳에 있는 내 놈들이 전부 미쳤든가 내가 망령이 든 거겠지. 하느님이 도우시길 우리가 지켜보마. 보나파르트가 그놈들 사이에서 위대한 장군으로 뽑힌다니. 모든 명령이 훌륭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다만 저는 어째서 아버지가 보나파르트를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조롱하십시오. 그래도 보나파르트는 위대한 장군입니다. 미하일 이바노비치. 노 공작이 건축기사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구운 고기에 정신이 팔려 두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내가 말했잖소. 보나파르트는 위대한 전술가라고 말이오. 여기 내 아들도 그렇게 말하는구려. 물론입니다, 공작각하. 건축기사가 대답했다. 공작은 다시 싸늘한 웃음을 터뜨렸다. 보나파르트는 루바시카를 입고 태어났다. 그의 병사들은 뛰어나지. 게다가 그놈은 독일인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다. 독일인들을 치지 않는 건 게으름뱅이들 뿐이다. 세상이 존재한 이래 모두가 독일인들을 쳤지. 독일인들은 아무도 처부수지 못했다. 그저 자기들끼리 치고받을 뿐이다. 그 녀석은 그놈들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룩했고, 그리고 공작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보나파르트가 전쟁뿐 아니라 국무에서 저지른 실수까지 모조리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논거가 제시되든 그도 노 공작만큼이나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데는 소질이 없어 보였다. 안드레이 공작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들었다. 다만 이 노인이 그렇게 여러 해를 시골에 칩거하며 혼자 지내면서도 최근 몇 년에 걸친 유럽의 모든 군사적 정치적 상황을 그처럼 상세하고 그처럼 예리하게 고찰해내는 데에는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 같은 노인네는 진짜 정세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냐? 그는 말을 맺었다. 그건 바로 여기 내 머릿속에 있다. 난 밤에 잠도 자지 않는다. 그런데 너의 그 위대한 장군은 어디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고 있냐?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들이 대답했다. 너의 보나파르트에게나 가버려라. 마드모아젤 브리엔, 여기에도 당신의 전한 황제를 숭배하는 놈이 있구려. 그는 뛰어난 프랑스어로 외쳤다. 제가 보나파르트파가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공장님.
언제 돌아올지는 신만이 아시네. 공작은 음이 맞지 않는 곡조로 노래를 불렀다. 그러고는 더욱 부자연스럽게 웃음을 터뜨리며 테이블을 떠났다. 작은 공작 부인은 논쟁 내내 그리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계속 입을 다문 채 놀란 눈으로 마리아 공작 영애와 시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사람들이 테이블을 떠나자 그녀는 시누이의 팔을 잡고 다른 방으로 불러들였다. 당신 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분이시군요. 그래서인지도 모르지만 전 그분이 무서워요. 그녀가 말했다. 아, 아버지는 아주 좋은 분이세요. 공작 영애가 말했다. 25장 안드레이 공작은 이튿날 저녁에 떠날 예정이었다. 식사 후 노 공작은 자신의 질서를 양보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다. 작은 공작 부인은 시누이의 방에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견장을 달지 않은 여행용 프로코트 차림으로 그에게 제공된 방에서 시종과 함께 짐을 꾸렸다. 그는 몸소 콜야스카와 여행용 가방 더미를 살핀 후 짐을 실으라고 지시했다. 방에는 귀중품 상자, 커다란 은재 식료품 가방, 튀르크산 피스톨 2자루, 아버지가 오차코프 부근에서 가져와 그에게 선물로 준 군도 등 안드레이 공작이 항상 지니고 다니는 물건들만 남아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이 모든 여행용 소지품을 매우 질서정연하게 정리했다. 모두 새 것이고 깔끔했으며 모직으로 지은 주머니에 담겨 끈으로 정성껏 묶여 있었다. 출발을 앞두거나 인생에 변화가 닥치는 순간이면 자기 행동을 깊이 숙고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진지한 사색의 기분이 찾아들기 마련이다. 이런 순간에 사람들은 보통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안드레이 공작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부드러웠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방 안을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빠르게 걸으면서 정면을 응시하기도 하고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젓기도 했다.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아내를 두고 가는 것이 슬펐던 걸까? 어쩌면 두 가지 모두였을까? 그러나 현관 방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그런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황급히 팔을 풀고 테이블 앞에 서서 귀중품 상자를 싼 주머니의 끈을 묶는 척하며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 소리는 마리아 공작 영애의 묵직한 발소리였다. 오빠가 짐을 실으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어.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뛰어온 듯했다. 오빠와 단둘이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 우리가 또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을지는 하느님만 아시잖아. 내가 와서 화난 건 아니지? 오빠는 너무 변했어. 안드루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질문에 대해 해명이라도 하듯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는 안드루샤 하고 말하면서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이 근엄하고 잘생긴 남자가 어린 시절의 친구인 깡마른 장난꾸러기 소년 안드루샤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진 듯했다. 리즈는 어디 있니? 그는 그녀의 질문에 그저 미소로 답하며 물었다.
너무 피곤한지 내 방 소파에서 잠들었어. 아, 앙드레, 오빠 부인은 정말 보물 같은 사람이야. 그녀는 오빠의 맞은편에 놓인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올케는 정말 어린아이 같아. 너무나 사랑스럽고 명랑한 아이 말이야. 난 올케가 무척 좋아졌어. 안드레이 공작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작 영애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조롱과 경멸의 표정을 눈치챘다. 하지만 사소한 약점에 너그러워야 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앙드레. 그녀가 상류 사회에서 양육받고 자랐다는 걸 잊지 마. 게다가 지금 올케의 처지는 장밋빛이 아니잖아. 각 사람의 입장이 되어볼 필요가 있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법이야. 생각해봐. 익숙한 생활을 떠나 남편과도 헤어지고 시골에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혼자 남게 됐으니 그 가엾은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 몹시 괴로울 일이지. 우리가 속속들이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짓는 것처럼 안드레이 공작도 그렇게 누이를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너도 시골에서 살지만 이런 생활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가 말했다. 내 경우는 다르지. 나에 대해 이야기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난 다른 삶을 바라지 않아. 게다가 바랄 수도 없어. 다른 삶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생각해봐, 앙드레.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에 시골에 홀로 파묻힌다는 것이 젊은 사교계 여성에게 어떤 것일지. 왜냐하면 아빠는 늘 바쁘시고 난 오빠도 날 잘 알잖아. 상류 사회에 익숙한 여자들이 보기에 내가 얼마나 불쌍할 정도로 재미없는 여자인지 말이야. 마드모아젤 브리엘만이 난 그 여자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너의 브리엔 말이야.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오, 아니야.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야. 무엇보다 가엾은 아가씨지.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녀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가시기까지 해. 오빠도 알다시피 난 언제나 내성적이었어. 지금은 더 그래.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아버지는 그녀를 몹시 좋아해. 그녀와 미하일 이바니치, 이 두 사람에게 아버지는 늘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고 있으니까. 스턴이 말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베푼 선행 때문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선행 때문이지. 아버지는 고아인 그녀를 길에서 데려오셨어. 그녀는 무척 착해. 그리고 아버지는 그녀의 낭독을 좋아하셔. 그녀는 밤마다 아버지께 소리내어 책을 읽어드리지. 아주 멋지게 읽어. 그런데 말이, 솔직히 너도 가끔은 아버지의 성격 때문에 괴로울 것 같은데. 문득 안드레이 공작이 물었다. 마리아 공작 영애는 이 질문에 처음에는 그냥 놀랐으나 뒤이어 소스라치게 경악했다. 내가? 내가? 내가 괴로워한다고?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엄했지. 지금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 안드레이 공작은 누이를 어리둥절하게 하거나
시험해보기 위해 일부러 그런 식으로 가볍게 아버지를 평가하듯 말하는 것 같았다. 앙드레, 오빠는 모든 면에 뛰어난 사람이야. 하지만 오빠의 생각에는 어떤 오만함이 있어. 공자경에는 대화보다 자신의 상념의 흐름을 더 열심히 좇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건 큰 죄야. 과연 아버지를 비판해도 될까? 설사 그럴 수 있다 해도 아버지 같은 분이 존경 이외에 다른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어. 그리고 난 아버지와 함께여서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해. 바람이 있다면 그저 오빠네 부부도 나처럼 행복했으면 하는 것뿐이야. 오빠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날 괴롭게 하는 한 가지는 솔직히 말할게, 앙드레. 그건 종교 문제에 대한 아버지의 사고방식이야.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처럼 엄청난 지적 능력을 갖춘 분이 대나처럼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게 나의 유일한 불행이야. 하지만 이 점에서도 최근에 좀 더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 요즘에는 아버지의 조롱도 그렇게 신랄하지 않아. 아버지의 손님들 가운데 수도사가 한 명 있어. 그 사람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곤 하시지. 글쎄, 수도사와 내가 공연히 헛수고를 하는 것 같아 걱정이구나. 안드레이 공작은 조롱하듯 그러나 다정하게 말했다. 아, 오빠, 난 그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분이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랄 뿐이야, 앙드레.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머뭇거리며 말했다. 오빠에게 큰 부탁이 있어. 뭐니? 아니,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결코 오빠를 성가시게 할 만한 일은 아니야. 오빠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도 전혀 없을 거야. 그냥 오빠에게서 위안을 받으려는 것뿐이야. 약속해, 안드류사. 그녀는 손가방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잡았으나 아직 보여주려고는 하지 않으며 말했다. 마치 쥐고 있는 것이 부탁의 대상인 듯 했고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전에는 손가방에서 그 무언가를 결코 꺼낼 수 없다는 듯 했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겸연쩍게 오빠를 바라보았다. 만약 대단히 성가신 일이라면 안드레이 공작은 무슨 일인지 짐작한 듯 대답했다. 좋을 대로 생각해. 오빠도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마음대로 생각해. 하지만 날 위해 이 일을 해줘. 제발 부탁이야.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니고 다니셨단 말이야. 그녀는 여전히 손에 쥔 것을 아직 손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다. 그럼 약속하는 거지? 물론이야. 그게 뭐니? 앙드레, 이 콘으로 오빠를 축복해 줄게. 오빠도 약속해. 절대로 이것을 몸에서 떼지 않겠다고. 약속할 거지? 그게 이 푸드나되어 목을 잡아당기지만 않으면 널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드레이 공작은 이렇게 말했으나 이 농담에 누이의 얼굴이 슬픈 표정을 띠는 것을 보자 금방 후회했다. 몹시 기쁘구나. 정말이야. 진짜 기뻐. 그가 덧붙여 말했다. 오빠가 원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오빠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빠의 마음이 그분을 향하도록 돌이키실 거야. 오직 그분에게만 진리와 평화가 있으니까. 그녀는 섬세하게 세공한 은사슬이 달린 은빛 제의를 걸친 검은 얼굴에 구세주가 아로새겨진 타원형의 고풍스러운 자그마한 이콘을 오빠 앞에서 엄숙한 몸짓으로 두 손에 받쳐들고는 흥분으로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녀는 성호를 긋고 이콘에 입을 맞추고는 그것을 앙드레에게 건넸다. 제발, 앙드레, 날 위해서라도.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가 온화하면서도 수줍게 빛났다. 그 두 눈은 병약하고 야윈 얼굴을 온통 환하게 밝히며 아름답게 만들었다. 오빠는 이콘을 잡으려 했으나 그녀가 말렸다. 안드레이는 그 뜻을 이해하고는 성호를 긋고 이콘에 입을 맞추었다. 얼굴에는 부드러운 빛. 그가 감동한 것이다. 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고마워.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앙드레, 예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줘. 리즈를 엄격하게 판단하려 하지 마. 마리아 공작 영애가 말을 꺼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착해. 또 지금은 몹시 괴로운 처지에 있잖아. 마샤, 내가 어떤 이유로 아내를 책망하거나 불만을 느낀 일에 대해 너에게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내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 마리아 공작 영애의 얼굴에 붉은 반점들이 떠올랐다. 마치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난 내게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 하지만 내게 이미 말한 사람이 있구나. 난 그게 서글프다. 붉은 반점들이 마리아 공작 영애의 이마와 어깨와 두 뺨 위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그녀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빠는 짐작하고 있었다. 작은 공작 부인은 식사 후에 울면서 불행한 출산을 할 것 같아 두렵다고 말했을 테고 자신의 운명과 시아버지와 남편에 대해 불평했을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쏟아낸 후 잠들었을 것이다. 안드레이 공작은 누이가 가엾게 느껴졌다. 한 가지만 알아줘, 마샤. 난 그 무엇에 대해서도 내 아내를 비난할 수 없고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아내에 관한 한 결코 나 스스로를 탓할 수 없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사실은 언제나 그대로일 거야. 하지만 네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가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답은 아니다야. 그녀는 행복할까? 아니. 어째서일까? 모르겠어. 그는 이렇게 말하며 일어서더니 누이에게로 다가가 몸을 숙여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예사롭지 않은 지적이고 다정한 광채를 띄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는 것은 누이가 아니라 그녀의 머리 너머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어둠이었다.
아내에게 같이 가자. 작별 인사를 해야 해. 아니면 너 혼자 가서 아내를 깨워줘. 나도 곧 갈게. 베트루시카. 그는 시종에게 소리쳤다. 이리 와서 좀 치워. 이것은 좌석 밑에, 이것은 오른편에. 마리아 공작 영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앙드레, 만약 오빠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오빠는 하느님을 향해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랑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테고 오빠의 기도는 응답받았을 거야. 그래, 정말 그랬을 거야.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가봐, 마샤. 나도 곧 갈게. 누이의 방으로 가는 도중 두 건물을 잇는 복도에서 안드레이 공작은 사랑스럽게 미소 짓는 마드모아젤 브리엔을 만났다. 그가 인적 없는 복도에서 기쁨에 겨운 순진한 미소를 띤 그녀와 마주친 것은 이날만 해도 벌써 세 번째였다. 어머, 방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무엇 때문인지 얼굴을 붉히고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안드레이 공작은 엄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안드레이 공작의 얼굴에 적의가 떠올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눈이 아닌 이마와 머리카락을 보았다. 그가 어찌나 경멸 어린 시선으로 보았던지 프랑스 여자는 얼굴을 붉힌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그가 누이의 방에 다가갔을 때 공작 부인은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바쁘게 쉼 없이 제잘되는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가 열린 문 사이로 들려왔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꾹 참았으니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다는 듯 종알대고 있었다. 아니에요. 상상해봐요. 가짜 머리카락에 가짜 이를 가진 주보바 노백작 부인을요. 마치 세월을 우롱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 말이. 안드레이 공작은 남들 앞에서 아내가 주보바 백작 부인에 대해 하는 똑같은 말과 똑같은 웃음을 이미 5번이나 들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통통하고 얼굴이 발그레한 공작 부인은 두 손에 일감을 들고 안락 의자에 앉아 베테르부르크의 추억과 심지어 공허한 미사여구까지 들먹이며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지고는 여행의 피로를 충분히 풀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대답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말 6필이 이끄는 콜라스카가 마차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안뜰에 어두운 가을밤이 내려앉았다. 마부는 말들 사이에 있는 끌채도 볼 수 없었다. 현관 계단에는 등불을 든 하인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거대한 저택은 커다란 창문들을 통해 보이는 불꽃으로 빛났다. 대기실이 젊은 공작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하인들로 붐볐다. 홀에는 모든 집안 사람들, 즉 미하일 이바노비치, 마드모아젤 브리엔, 마리아 공작 영애, 공작 부인이 서 있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아버지의 서재로 불려갔다. 노 공작은 아들과 얼굴을 맞대고 단둘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 모두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안드레이 공작이 서재에 들어갔을 때 노 공작은 돋보기 안경을 쓰고 하얀 할라트를 걸친 채 테이블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었다. 그는 아들 외에는 누구도 할라트 차림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보았다. 가는 거냐. 그러고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작별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에 입을 맞춰다오. 그가 뺨을 내밀었다. 고맙다, 고마워. 왜 저에게 고마워하십니까? 꾸물거리지 않고 여자 치맛자락에 매달리지 않아서다. 직무가 최우선이지. 고맙다, 고마워. 그러고는 사각거리는 펜촉에서 잉크방울이 튀도록 계속 글을 썼다.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난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가 덧붙였다. 아내의 말입니다. 아내를 아버지께 맡기고 떠나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필요한 것을 말해라. 아내가 해산할 무렵 모스크바에 사람을 보내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주시면 의사가 이곳으로 오도록 해주십시오. 노 공작은 손을 멈추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엄한 눈길로 아들을 응시했다. 자연이 돕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안드레이 공작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은 아내와 저의 망상입니다. 남들에게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런 꿈을 꾸곤 해서 아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노 공작은 그를 마저 쓰며 혼잣말을 했다. 그렇게 하마. 그는 서명을 끝내더니 갑자기 아들 쪽으로 몸을 획 돌리고 껄껄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일이 잘 안 되지, 그렇지? 뭐가 잘 안 된다는 겁니까, 아버지? 마누라 말이다. 노 공작이 짧고도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어찌할 도리가 없다네, 이 친구야. 공작이 말했다. 여자들은 다 그 모양이니 이혼할 수도 없고 말이다. 걱정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마. 하지만 너 자신은 알겠지. 그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작은 손으로 아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꿰뚫어 보는 듯한 민첩한 눈길로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더니 다시 특유의 싸늘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이 한숨으로 아버지가 그를 잘 헤아리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노인은 복납과 인장과 종이를 잡았다 던졌다 하면서 특유의 습관적인 민첩함으로 편지들을 접고 봉인을 했다. 어쩌겠냐, 아름다운 걸. 무엇이든 하마, 안심해라. 그는 봉인을 하면서 띄엄띄엄 말했다. 안드레이는 침묵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로서는 기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알겠냐? 그가 말했다.
아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테니까. 이제 잘 들어라. 이 편지를 미하일 일라리오노비치에게 전해다오. 널 좋은 자리에 활용하고 오랫동안 부관으로 묶어두지 말라고 썼다. 그건 비루한 직무다. 그에게 말해라. 내가 그를 기억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가 널 어떻게 대하는지 편지해라. 대우가 좋으면 계속 복무해라. 니콜라이 안드레비치 볼콘스키의 아들이 동정에 기대어 누구 밑에서 일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이리 와라. 그가 말을 너무 빨리 하여 단어를 반쯤 삼켜도 아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는데 익숙했다. 그는 책상 쪽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뚜껑을 열고 서랍을 빼더니 그의 큼직하고 길쭉하고 촘촘한 필체로 가득 채워진 공책을 꺼냈다. 틀림없이 내가 너보다 먼저 죽을 게다. 여기에 나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내가 죽은 후에 이것을 폐하께 건네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롬바르트 채권과 편지다. 이것은 수보로프 전쟁사를 저술한 사람에게 줄 상금이다. 학술원에 보내라. 여기 이것은 나의 비망록이니 내가 죽은 후에 너 자신을 위해 읽어보아라.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발견할 게다. 안드레이는 아버지에게 틀림없이 더 오래 사실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두 수행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는 말했다. 자, 이제 작별이구나.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게 하고 아들을 안았다. 한 가지를 기억해라. 안드레이 공작. 네가 죽는다면 나는 이 늙은이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는 뜻밖에도 침묵에 잠기더니 갑자기 높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러나 네가 니콜라이 볼콘스키의 아들로서 제대로 처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수치스러울 것이다. 그는 날카롭게 외쳤다. 제게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없을 텐데요, 아버지.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노인은 침묵에 잠겼다. 아버지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또 있습니다. 안드레이 공작이 말했다. 만일 제가 죽으면, 그리고 만일 제게 아들이 생긴다면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이가 아버지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내에게 맡기지 말라고.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한 채 말없이 서 있었다. 노인의 민첩한 눈동자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노 공작의 얼굴 아랫부분에서 무언가가 바르르 떨렸다. 작별 인사는 끝났다. 가거라. 갑자기 그가 말했다. 가거라. 그는 서재의 문을 열며 성난 듯한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공작 부인과 공작 영애는 하얀 할라트 차림에 가발도 없이 돋보기 안경을 걸치고 성난 목소리로 외치며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진 형체와 안드레이 공작을 보자 이렇게 물어댔다. 안드레이 공작은
한숨을 쉬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이 자라는 말은 마치 이제 너희들이 장난을 쳐봐라 하는 것처럼 차가운 조롱으로 들렸다. 앙드레, 벌써요? 작은 공작 부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려움 어린 눈길을 남편에게 던지며 말했다. 그가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는 정신을 잃으며 그의 어깨로 쓰러졌다. 그는 아내가 기댄 어깨를 조심스럽게 뺀 후 그녀의 얼굴을 흘깃 보고는 안락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안녕 마리.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노이에게 말하고 서로 손에 입을 맞춘 후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공작 부인은 안락 의자에 누워있고 마드모아젤 브리엔이 그녀의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올케를 부축하던 마리아 공작 영애는 눈물 어린 아름다운 눈으로 안드레이 공작이 나간 문을 계속 바라보며 그를 향해 성호를 그었다. 서재 쪽에서 노인이 코를 푸는 마치 총소리 같은 험악한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안드레이 공작이 나가자마자 서재 문이 빠르게 열리며 하얀 할라트를 걸친 노인의 근엄한 모습이 불쑥 나타났다. 떠나느냐? 그럼 됐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의식을 잃은 작은 공작 부인을 성난 눈초리로 바라보다가 책망이라도 하듯 머리를 흔들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